예, 문학과 인간 3주 2차 시 공부를 합시다. 3주는 알베르 까미 소설 페스트를 읽고 있죠. 1차 시에는 전염병이 인류 역사에 어떻게 개입했는가, 그 전염병의 기원과 인간의 삶, 이런 제목으로 대규모 전염병의 어떤 기원, 그다음에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들, 이렇게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까미 소설 테스트를 읽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은 도대체 뭐냐, 와 관련해서도 그 유용한 하나의 단서가 되었을 수 있다. 단서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2차 시에는 이제 까미 소설 페스트를 한번 봅시다. 보면서 소설을 중심으로. 자, 우선 이 소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해인 1947년도에 발표됐다고 앞에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바깥에 다양한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경과하면서 알베르 까미가 느꼈던 어떤 절망감. 그러면서도, 공동체가 절멸의 위기에 빠졌을 때, 또 개인은 어떤, 어,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할 것인가 관련된 자신의 어떤, 생각들이 이 소설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설로 여행을 시작을 해보죠. 우선 이제 이 소설의 공간은 1940년대 알제리의 조용한 해안 도시 오랑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작은 해안 도시 오랑. 평범하기 그지없는 4월의 어느 아침에 의사 리웨는 주인공입니다. 베르나르 리웨는 자신의 그 병원 진찰실을 나서다가 뭘 보게 되냐면, 이 피를 토하며 죽어있는 쥐 한 마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면서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일단 한 마리니까 뭔가 저게 왜 그럴까는 싶었지만 더 이상 깊게 이제 생각하거나 뭐 염려로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자신의 집 복도에서도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는 쥐를 목격해. 이거 이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진찰실에서도, 자신의 집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 도시의 오랑이라고 하는 작은 해양 도시, 그 해안의 작은 항구 도시 오랑의 집안에서, 지하실에서, 창고에서, 수채구멍에서 쥐들이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떼를 지어 기어나와서 사람들 곁에서 피를 토하고 이제 죽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는 이제 전문가들을 또 이렇게 에, 초빙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이제 긴급 회의를 열죠. 어,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뭐 질병관리본부, 그 이후에 이제 질병청으로 독립청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뭐 이렇게 그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유관 부서나 이제 전문가들과 이렇게 연결해서 대책본부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도 이제 그렇게 대책회의를 합니다. 이게 뭐냐? 패스트다. 이건 영락없이 패스트다. 예전에 이제 그 중세 유럽
절멸의 상태로 몰고 갔던, 그러다가 사라졌던 패스트가 다시 이 도시에 출현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시 당국이 이제 머뭇거립니다. 이게 패스트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혼란과 함께 불안을 느낄 것이 염려되니까 이 도시의 이제 그 행정가들이 그 공개를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렇게 며칠 사이에 도시 전체가 이제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건 패스트다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대안이 뭐냐? 2년 전에 중국의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규모로 이제 발생했을 때 중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우한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 뭐 중국은 웬만하면 뭐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게 13억이 전체 인구가 넘다 보니까 웬만한 도시는 뭐 1,000만 명 엄청나죠? 하여튼 그 우한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봉쇄를 해버리죠. 봉쇄가 뭡니까? 군대를 풀어서 무장 병력을 풀어서 그 도시를 에워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그 도시 안으로도 들어오지 못하고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이 소설 패스트에서도 이제 정부가 오랑을 이렇게 봉쇄를 합니다. 봉쇄를. 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우한에서도 어, 이게 왜 이제 이런 그 감염병이 생겼는지를 이제 모르고 또 당연히 그 치료제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게 다른 지역으로의 감염 확산을 이제 막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도시를 봉쇄해 버린 거죠. 그럼 도시를 봉쇄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 도시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야말로 떼죽음의 그런 공포에 빠져들겠죠. 자, 이 패스트, 까미 소설 패스트에서도 이제 오랑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가는 것도, 도시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도시 밖에서 이 오랑,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모두 차단된 채 불안과 공포, 절망과 죽음이 이 도시를 엄습합니다. 이건 또 어찌 보면 1980년 5월에 광주의 상황과 또 굉장히 유사하죠. 그때는 이제 소위 신군부, 전두환을 유시한 신군부의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정권 찬탈 그런 음모의 하나의 과정으로 광주가 이렇게 하나 사륙 봉쇄되고 사륙의 현장이 되었던 것과 또 거의 비슷한 그런 유사한 맥락이 되죠. 예. 하여튼 이 페스트에서도 이제 소설 페스트에서 오랑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감염병 페스트가 발병하자 정부에서는 이제 군대를 풀어서 이 도시를 봉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과 공포, 절망과 죽음이 엄습해 있는 그런 도시가 돼 버리는 거죠. 이때 이제 까미는 이렇게 공동체가 위기의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것은 이제 거대한 하나의 감옥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제 이 재앙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우선 리웨는 보건대를 조직해서 패스트에 맞서기로 합니다. 자기 아내는 이제 이 도시가 봉쇄되기 전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도시 바깥에 이제 그 요양원이라고 할까? 예, 그리 가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이 도시에 남아 있는데, 하여튼 봉쇄가 되니까 도시를 벗어날 수는 없었겠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사이기 때문에 에, 자신의 그 어떤 정체성에 맞게 이제 하나의 소위 책임 윤리를 발현합니다. 뭐냐면 보건대를 만들어서 패스트에 맞서기로 합니다. 근데 패스트에 맞서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단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환자들을 그 죽어가는 환자들 곁에서 그 죽음을 지켜보는 것. 그때 그 따뜻한 그 이제 물로 수건을 적셔서 이제 그 땀을 닦아준다거나 이런 것. 예. 근데 이것도 결국 이제 이 패스트는 치명률이 감염률과 치명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패스트에 감염돼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가 그 외부와 차단된 채 자기 집에서 그렇다면 뭐 은둔 숨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선택도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는 또 그랬을 것이고 그걸 뭐 비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의사는 맞서기라는 겁니다. 맞서기. 그래서 체념하고 용인하는 것은 미친 사람이거나 눈먼 사람 아니면 비겁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 리외의 태도, 행위를 일단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랑베르 이 신문 기자, 파리의 이제 신문 기자인데 뭔가 이 도시에 뭔가 있다는 이제 어떤 기자로서의 그 어떤 촉감이 발동을 하죠. 그래서 이 도시에 이제 들어옵니다. 취재하러 왔는데 도시가 봉쇄돼 버리니까 파리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탈출해서 파리로 돌아가기를 당연히 원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봉쇄되어 있는 이 지역을 벗어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자신이 있는 돈을 모으고 어쨌든 뭐 돈 얼마를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소위 이제 브로커를 물색을 하는 거죠. 기자답게. 그래서 돈을 주고 이제 그 브로커가 이제 초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초소들에서 그 초병들이 보초병들이 교대하는 어떤 시간에 그 틈에 랑베르가 이제 이 도시를 탈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랑베르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애를 씁니다. 근데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랑베르는 이제 가진 돈만 잃고 결국 도시를 탈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도시에 발이 묶이죠. 그럴 때 랑베르는 또 체념하지 않고 의사 리웨와 함께 보건대 활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혼자만 행복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라고 이야기하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던 그가 점차 이타적인 인물로 변해가죠. 랑베르. 예. 다음에 또 이제 파널루 신부는 페스트는 뭐 이제 신부님답게 페스트는 악인들의 죄를 응징하기 위해 신이 직접 내린 벌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신의 뜻이다. 이건 이제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 1차 시에 몽골이 이제 그 침략 전쟁을 하면서 유럽의 그 페스트가 이렇게 대규모로 전염이 되고 4년 정도의 그 기간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절멸했다라고 1차 시 때 설명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40일 동안 사람들이 이건 신의 징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의 용서를 빌면서 40일 동안 편타고에 그새 채찍으로 그 몸을 거의 벌거벗은 채 몸을 이렇게 몸에
채찍을 내리치미고 피범벅이고 그런 상태, 광기의 상태에서 사람들이 지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내가 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패스트, 지금 이 1947년에 까미가 발표했던 소설이 바로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때 이제 파놀로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문학은. 파놀로 신부는 패스트는 악인들의 죄를 응징하기 위해 신의 직접 내린 벌이다. 신의 뜻을 신의 뜻. 신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하던, 지금은 뭐 오미크론 변이가 또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우세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한참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을 때 일부 기독교 목사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것을 소위 인간의 역사라든가 자연의 어떤 운행 원리라든가 이것은 이제 뭐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신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 기독교나 이런 종교적 어떤 뭐 교리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 다만 이제 어 나와 같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죠. 신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 소설에서도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럴 때, 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이건 굉장히 이 소설을 400페이지 가까운 그 분량의 소설인데, 번역본도 내가 압축해서 이제 이 자료를 활용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자, 봅시다. 이제 한 어린 아이가 패스트에 감염이 돼서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열, 그다음 수포 터져서 피고름이 흐르고 이제 엄청나게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엄마 아빠를 부르며 울부짖고 지금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리웨, 랑베르, 파놀레 신부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신부님은 기도는 했겠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에게, 신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아이는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리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 그러니까 무력한 죽음, 이 어린아이의 죽음의 의사인 내가, 신부도 그렇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아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결국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목도하면서 리베는 신의 존재를 이제 의심합니다. 그래서 파누리 신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부짖는 거죠. 자, 신부님,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패스트가 신의 징벌이다,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성인은 신부님 말씀처럼 죄 많은 인생이라 하느님의 징벌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겠지만 이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마저 죽도록 창조된 세상이라면 나는 그 세상을 목숨 바쳐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 까미의 이 부조리한 상황, 그러니까 이 부조리한 상황 아닙니까? 의사인 내가 패스트에 감염돼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죽어가는 이 어린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 이게 부조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항하는 것. 그 부조리한 상황에 저항하는 것, 반응하는 것. 시지프스가 신의 형벌을 받아서 그 무거운 바위를 산의 정상까지 밀어 올리고 나면 다시 그 바위가 아래로 떨어져 내리고 그러나 다시 또 그걸 바위를 들쳐매고 다시 정상까지 밀어 올리는 그 형벌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했듯이 바로 그것이 인간의 길이다. 이게 이제 부조리에 맞서는 까미의 태도가
이 소설에서 이 리웨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리웨 의사 리웨와 함께 또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이제 복원대를 이끄는 또 타루가 있습니다. 타루는 이 도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페스트와 싸우죠. 나중에 이제 이 소설의 말미에 이 타루는 또 이제 또 페스트에 감염돼서 타루도 또 목숨을 잃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을 지금 여러분이 패스트 소설을 읽지 않았더라도 이 소설의 그 배경과 상황, 인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뭐 상당할 정도로 이해를 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는 이제 이렇게 혼란, 숨막히는 혼란, 죽음의 공포, 예, 죽음의 공포, 고통스러운 이별, 예, 가족들이 죽어나가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게 1년이 지속됩니다. 이 소설에서 1년 동안.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이 지나도,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죠. 지금, 2월 초에 보니까, 지금 2월 초에 내가 이 수업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15,000, 17,000명 하루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무서운 것이죠. 다만 이제 나도 이제 3차까지 부스터샷을 맞았어요. 1차 때는 1차 접종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두통과 안구통이 엄청 심해서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다음날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주사를 백신 예방 접종을 했는데 밤새도록 끙끙 앓고 일요일이었으니까 병원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우리 집 가까운 그 첨단에 첨단 이지구에 사는데 다리 건너서 첨단에 그 보훈병원 응급실로 가서 이제 그 링거에다가 그 통증을 완화하는 그런 이제 주사제를 같이 맞고 좀 누웠다가 뭐 토하고 실제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죽거나 거의 뭐 식물인간 상태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주사를 안 맞을 수는 없고 어, 맞고 혹시나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1차 접종할 때는 힘들었고 나중에 2차, 그다음에 3차 때는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다. 하여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이 지나도 물러갈 기미가 없습니다. 어, 다만 이제 이렇게 그 예방 접종을 맞는 그 이제 사람들 숫자가 좀 늘어나고 저항력도 좀 생기고 그다음에 위중증 환자가 이제 60세 이상의 그 고령층을 중심으로 좀 많이 발병하는 것 같고 어, 그 안심하기는 이르긴 합니다만은 언젠가는 글쎄 모르겠어요. 언젠가 물러갈지. 근데 이 이제 소설에서는 이 아베르카미 소설 페스트에서는 일단 오랑에서 이렇게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소설은 이제 뭔가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설이니까 일단 1년이 지나니까 피스트가 물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랬지만 사별했고 그렇지만 어쨌든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안도를 하는 거죠. 축하의 불꽃이 솟아오르고 이럴 때 의사 리웨는 경고를 합니다. 오늘의 이 환희가 결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페스트는 이 까미 소설 페스트에서의 페스트는 일단 직접적으로는 이 흑사병으로서의 페스트를 일단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페스트가 물러갔는데 1년 만에 물러갔는데도 불구하고 리웨가
오늘의 이 환희가 기쁨이 결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패스트는 이제 이 소설에서 이 패스트가 의미하는 것, 상징하는 것은 질병으로서 패스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뭐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것은 내가 지난 1차 시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 폭력성, 인간만의 폭력성이 아니라 이런 국가라든가 이런 국가, 그 제국주의 국가들의 어떤 그런 폭력성, 광기, 그 속에서 죽고 죽이고 했던 이 어떤 인간의 광기, 이런 것들, 인간의 이성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의 무너짐, 이런 것들. 일단 그런 상황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이 페스트가. 예. 그래서 뒤에는 오늘 이 환희가 결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페스트기는 결국 죽거나 소멸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또다시 저 쥐들을 흔들어 깨워 어느 행복한 도시로 몰아넣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제 세계 여러 곳곳에서 그 전쟁의 교훈을 얻지 못하고 끝없는 어떤 그 국지전, 전쟁, 그 다음에 내전, 뭐 충돌, 긴장, 뭐 이런 것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또, 그 패스트가 물러간 이후에도 또 이런 대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대규모의 감염병이 또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지난 1차 시위 때 이제 그 대규모의 전염병의 기원과 인류의 삶의 역사에 어떻게 그 개입하고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농어촌 이런 시골에서가 아니라 인구 1,000만 명이 밀집해 살아가고 있는 우한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발병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바로 서울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도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더 많이 발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대규모의 역병은 결국은 그 성장만을 응? 맹목적으로 추구해온 인류의 그런 성장 담론에 대한 어떤 경고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발생했느냐. 그러니까 오로지 성장만을 명목적으로 추구해왔던, 그러니까 자연을 돌보지 않고 자연 생태계의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로는 걱정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우선해서 어떤 경제 성장, 끝없는 어떤 그 소비의 욕망, 이런 걸 추구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진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진단을 했으면, 그러니까 질병이 있으면 이제 질병을 치유해야 될 테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질병이 또 이제 다시 감염되지 않도록 뭔가 예방을 해야 될 테니까 이게 진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그러한 그 성장 담론, 맹목적인 성장 담론에서 비롯됐다라고 이제 원인이 제시됐어요. 그러면 대안은 뭐냐? 대안도 나름대로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인 합의가 뭐냐면, 그러니까 대체적인 합의가 성장, 어떤 그 맹목적인 성장 담론의 추구, 성장의 추구로부터 이 자연 생태계의 파괴, 그다음에 무한한 소비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인간의 탐욕,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 어떤 생산 양식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죠. 자, 이런 것으로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롯됐다라고 진단을 했으니까, 그럼 대안은 뭐냐? 바로 그런 무한정의 욕망, 의 추구를 멈출 것, 그다음에 성장, 맹목적인 성장 담론을 멈출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많은 소위 생태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소박하고 검소한 삶, 이것이 이제 이를테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음, 그 자동차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뭐 집에 다 자동차는 한두 대씩 있는 것이고, 어, 이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서 뭐, 그 학교에 오거나 그런 친구들도 더러 있던데 보니까, 그 여러분 이제 혹시, 이제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운전을 하는 걸로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편한가를 알죠. 예. 자동차가 혹시 이제 뭐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서 정비업소에 2, 3일 맡겨놨다. 그러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나도 이제 그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운행을 하다가 뭐 이런저런 뭐 사정으로 자동차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출근하기 위해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데 30분, 가는데 3, 40분. 예. 그러니까 또 어떤 때는 또 뭐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택시를 탈까? 그 택시가 또 택시비가 사실 만만치 않아요. 광주도 이제. 예, 보통 10,000원은 뭐 기본 보통이고, 15,000원, 뭐 20,000원 되기도 해요. 좀 밀리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내 차를 운전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일단 굉장히 불편하죠. 시간의 낭비, 또 비용도 그렇고, 또 하나 또 힘든 것은 뭐냐면, 뭐 제 시간에 이제 약속 장소에 갈 수 없다거나,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 어떤 짐이 있을 때는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내 차가. 그러니까 내 차가 있을 때는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 편리함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자동차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차, 수소차, 전기차로 이제 이렇게 그 차를 이제 전환한다. 전기는 무엇으로 또 만들어집니까? 전기도 어차피 화석 연료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이제 뭐 가솔린이라든가 이런 그 화석 연료를 직접적으로 그걸로 움직이는 자동차에 비하면 환경 오염은 덜 시킨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기의 생산 자체가 화석 연료라든가 그런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탄소라든가 이런 그 환경의 어떤 요인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혹은 뭐 자전거를 타고 간다. 자전거 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나는 굉장히 이 도시에서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아니,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을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하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면 머리 모양도 다 망가지고요. 그 다음에 눈 올 때, 비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현실에 맞지 않아요. 우리 한국적 현실에 맞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냐? 예전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 단순했던 삶과 지금처럼 복잡다단한 21세기 한국 사회의 삶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동차의 편리함에 이미 내 몸은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형 슈퍼마켓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사오는데 뭐 트렁크 가득 사온단 말이에요. 그 자전거로 가져올 수 있나요? 들고 올 수 있나요?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런 소박하고 검소한 삶이 좋겠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럼 자동차 없는 삶은 가능할 거냐? 자동차 없는 삶이 굉장히 좋겠죠. 그런 어떤 단순하고 소박한 삶, 환경 그 어떤 파괴를 훨씬 줄일 수 있는 그런 삶, 그다음에 천천히 느리게 가는 삶,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삶은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시의 그런 어떤 그 무한 경쟁이라든가 삭막한 비정한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염증을 느껴서 이제 그 시골로 뭐 귀촌, 귀농, 나 그거 한번 시도해 봤는데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난 농촌에서 살 수 없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살면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그 생산성 되면 돈을 벌 방법이 없어요. 농사를 짓거나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 이제 농촌의 그 소위 말하면 토막이들에게 엄청나게 또 텃세를 감당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은 특별히 뭐 다른 사람 타인들과 뭐 잘 지내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아주 스스럼 없이 누구든 형님 동생하고 그런 성격은 또 아니단 말이에요. 나 같은 성격은 시골의 삶에 전혀 어울리지 않죠. 시골 사람들은 아주 인사를 잘하기를 바라고 대문을 열어놓고 그냥 그 가끔씩 부른 보도 보면 느닷없이 이렇게 문 열면서 동생 잘 있는가 뭐 이렇게 이런 걸 나는 질색이단 말이에요.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 굳이 내가 마음이 없이 남들과 끊임없이 인사를 하고 뭐 명절에 뭐에 이렇게 갔다가 뭐 음식을 갖다 해주고 그런 어떤 소위 말하면 전통적인 공동체 삶에 맞지가 않아요. 이 도회적 삶에 맞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농 귀촌도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나는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자전거 타고 다니냐? 그건 아니죠. 법으로 강제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 퀘스트에서 우선 리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경고가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사건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자본주의 체제의 그런 자본가의 오직 이윤을 무한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뭐 욕망의 구조 속에 우리 개개인은 포획되어 있단 말이에요. 개개인의 힘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하루에 또는 일생 전체를 이런 자본주의적 생산 영식과 소비 패턴 속에 하나의 작은 어떤 그 점으로만 존재할 뿐이란 말이에요.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패스트는 비극적인 인간 조건, 한계 상황, 즉 부조리한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은 동시대인들이 겪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일 수도 있고, 예. 그 까미는 인간의 삶 속에서 생명적으로 존재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하는가. 이게 이제 주제죠. 주제의식. 예. 이 소설의 주제의식. 작가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답은 다 나왔죠. 아까 설명하면서 이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윤리적인 윤리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올바른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의사리에라든가 이런 그런 부조리한 상황에 맞서는 것, 저항하는 것, 이것이 시지프스와 같은 그런 그 태도가 인간이 추구해야 할 태도다라고 이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조리할 망정, 그것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 음. 자, 요 얘기, 시포스가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이 바위를 밀어 올리는 것처럼, 부자라는 삶에 맞서 싸울 것을 이 소설을 통해서 이제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시포스는 신들을 기만한 죄로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벌을 받았죠. 그 바위는 정상 근처에 다다르면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져 형벌이 영원히 되풀이 된다. 나중에 뭐 1000년인가 얼마가 지나서 누가 와서 이렇게 헤라클레스인가요? 뭐 하여튼 그 누가 구해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 형벌이 끝나기는 합니다. 음. 자, 알베르 까미의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베이컨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프란시스 베이컨. 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베이컨이 그랬나요? 누가 그랬나요? 갑자기 또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세요. 예, 그 말처럼 얼굴 까미는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군요. 이건 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럼 아는 것이 힘인데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안다는 것이냐? 그것은 주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안다는 것. 예, 과학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근대 이성의 그런 작동 원리를 이야기했던 거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누가 이야기했죠?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 찾아서 나한테 알려주세요.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알베르 까뮈의 이 부조리한 상황에 인간의 운명 자체가 부조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그러니까 2주차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실존주의 철학, 사르트르의.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물에는 목적이 있다고 했지만 사르트르는 자신의 실존주의 철학을 통해서 다른 사물에는 목적이 있지만 인간은 목적 없이 태어난 필연적이지 않고 그저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그러므로 자유를 선고받은 존재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 다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런 얘기를 2주차에 열심히 50분, 50분, 50분 이렇게 강조를 했었죠. 알베르 까미 같은 경우는 바로 나는 반항한다. 그 부조리한 삶에 이 부조리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앞에서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부조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디 가버렸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근원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우리가 동양에 태어나거나 서양에 태어나 20세기, 19세기, 21세기 뭐 프랑스든 또 파리든 아니면 한국이든 한국의 부산이든 광주든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그 다음에 돈 많은 재벌가의 자녀로 태어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성실하지만 성실하게 노동을 하지만 하루를 살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의 자식으로 태어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없죠. 그렇죠? 그냥 우리는 그야말로 우연히 누군가의 어느 시기에 어느 나라에 어느 도시에 누군가의 가정에서 그의 자녀로 이 세상에 던져진 거죠. 그러니까 정영진 같은 신세계 부회장 어쩌다 재벌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재벌로 살아갈 자가 멸공을 외치는 주제넘고 어리석은 그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놈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이 땅에 애꿎은 젊은이들이 제일 먼저 죽고 나머지 사람들도 무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배부르고 등 따신 자들이 함부로 그런 무모한 말들을 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분노해요. 그런 언설들에 대해서, 무책임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얼굴이 막 흥분하고 그랬죠. 예. 나는 반항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까미가 말한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우연한 존재로 이 세상에 내던져지는데, 근데 문제는 그 자신의 사람마다 다른 그 어떤 존재적 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나름의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시지프스가 바위를 산 정상까지 올리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 뭐예요? 다 죽죠. 죽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인류 역사에서 죽음을 면했던 자를 한 명도 우리가 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어요. 세계를 호령했던 제왕도, 정복전쟁에 뛰어난 장군도, 21세기를 호령하는 그런 재벌가의 자식들도, 가난한 노동자의 자식도 예의 없이 공평한 것은 단 하나, 누구나 예의 없이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조리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소위 운명을, 예, 그 벗어나서, 운명의 한계를 벗어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언젠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허무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언젠가는 죽는데 뭐게 그렇게 애를 써서, 어? 그렇게 많은 애를 써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일정한 허무식이, 그런 허무한 생각이, 예, 또 우리를 어무습할 때가 있겠죠. 이게 바로 부조리한 거예요. 까미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시지푸스가 포기하지 않고 그 바위를 정상에다 밀어 올리면 바위가 다시 떨어지고 마는 그 부조리한 상황에서도 다시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내게 주어진 그런 운명적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음? 내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이 부조리한 삶에서, 그러니까 그 운명에 반항한다, 이런 얘기 알겠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존재한다, 실존적 삶이다, 주체적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알베르 까미가 1947년에 발표한 그의 소설 테스트를 통해서 독자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식 소매상이죠. 이 알베르 까미의 이 뛰어난 소설을, 그 다음에 또 기존의 선행 연구자들이 이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를 분석해 놓은 자료를 두루 활용해서 또 여러분에게 수업을 하고 있는 지식 소매상입니다. 심령의. 예. 그런데 이제 소매상이지만 도매상한테 받은 것을 그대로 돈만 받고 팔면 그야말로 장사치가 되는 것이죠. 근데 나는 이제 지식 소매상이니까 거기에 이제 나름의 해석과 그다음에 더 유용한 어떤 의미를 덧붙여서 또 여러분과 만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3차 시에 덧붙일 지식 소매상으로서 심영희가 우리 학생들에게, 문학과 인간 수업을 듣는 전남대학교 학생들에게,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이제 이 수업 자료는 내 유튜브 계정에 이렇게 올려놓기 때문에, 공개해 놓고 올려놓기 때문에 뭐 이제 많지 않은 수지만 몇 사람이라도 또 내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 수업 동영상을 들으면서 좋은 공부다 라고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몇 분은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기쁜지, 내가 뭐 구독자 1000명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뭐 10,000시간인가 그 공개된 그 콘텐츠를 구독하고 뭐 시간상, 그래서 이제 광고가 달라붙고 뭐 수익이 발생하고 유명한 뭐 이런 인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에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도매상에게 그 받은 이 상품을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또 소매를 하면서 예, 덧붙여서 몇 사람이나마 내 강의를 듣고 어떤 유익함을 얻었다는 분들이 있으면 고맙고 기쁜 것이죠. 예. 자, 여기까지 해서 문학과 인간 3조 2차 시는 마쳐도 되겠어요. 50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시에 가서 이제 이 주제를 이제 이것으로부터 주제를 좀 확장을 해서 어 확장을 해서 어 우리 현실 그다음에 내 안의 패스트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확장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학관 인간 3주 2차 시 알베르 까뮈 읽기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